네, 여야가 맞붙고 있는 쟁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K-엔비디아 국부펀드 투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 발언을 맹렬히 비판하자 이재명 대표가 반응을 내놨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걸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당 운동하던데 이런 정도의 지식 수준, 경제 인식으로는 이 험난한 첨단 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다 아는 것처럼 대만의 TSMC도 정부 투자 지분이 초기에 48%인가였다고 해요. 대한민국만 또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말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논란의 시초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했던 발언이었는데요. A 관련 대담을 했는데 이 관련 영상에서 AI 관련 기업의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게 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발언 쭉 보고 계신데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한다면 어떤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무지몽매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반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나 발언이 계속 바뀌어요. 살이 붙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국민연금이나 국부펀드가 빅테크 기업이나 신생 이 하이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자라는 것에 누가 딴지를 걸겠습니까? 다만 초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그냥 30%의 이윤을 국가가 소유해서 나누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 없어진다. 이건 말 그대로 사회주의 방식이거든요. 기업의 이윤을 국가가 나눠서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게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게 미국의 유망한 빅테크 기업들은요, 대부분의 이익금을 재투자하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배당 금액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TSMC나 엔비디아 같은 대형 빅테크 기업이 한국에서 나오고 우리 국가가 3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분을 팔아서 그냥 한 번 기분 내고 말 게 아니라 배당금으로 계속 이익을 충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당 비율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소수점에 이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앞뒤 사정이나 전후 맥락 전혀 무시하고 그냥 국가 돈 넣어서 이 국민 돈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드릴게요라는 이재명식 포퓰리즘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막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고 문제가 되니까 살을 막 붙인 거예요. 지금 살을 붙인 형태의 이야기는 저는 그럴싸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빅테크 기업에 국가가 투자할 수 있죠. 지원해 줄 수 있죠. 다만 앞뒤가 좀 다른 것을 지켜봐야 되고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엔비디아에 이익금 내서 우리가 국민들 세금 깎아줄 생각하기 이전에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향적으로 이야기했던 주 52시간제 예외라던가 반도체나 AI 산업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라던가 지금 당장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행동을 안 하고 말만 앞서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논란이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꾸고 살을 붙였다고 비판하셨는데 그것도 오해인가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비판을 하고 싶으니까 그 비판을 하시는 것인데 말씀드렸던 TSMC 같은 경우 1987년도에 국가가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48% 출자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6.4%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국가 경쟁력의 소산으로까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제주도 근해에서 노르웨이 국영기업이 와가지고 18조, 20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단지에 투자한다. 여기는 원래 가스 석유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도 역시 노르웨이 국가가 지분을 67%나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배당을 얼마나 했는가 봤더니 20조를 배당했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국가의 복지 재원, 그다음에 경제 투자 재원 이런 것들로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사례들도 있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세계적인 조류가 지금 바뀌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국가가 기업과 한 편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팀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이게 국영 기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이 필요한 걸 국가가 어느 형태로 도와주고 그 기업은 다시 사회적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로 연동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 민간 기업에서만 이제는 이것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한 그런 얘기였고요. 정치권에서의 논의도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1차원적인 거 말고 달라진 조류의 시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실제 지금 정치권이 어떻게 경제계에 이 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으로 좀 연결이 된다면 저는 훨씬 더 좋은 논의가 대선 국면에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제는 국민의힘이 지도부 차원에서 이제 포문을 열었었는데 오늘은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발언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집중 투자를 강조하는데 사회주의가 웬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사회주의에서나 할 법한 발상이다라는 그 비판에 대한 반박이었고요.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포항제철을 소환해서 반박하기도 했는데, 자, 장해찬 전 최고요. 이게 지금 민주당도 지금 이슈화를 같이 시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계속해도 같이 해도 뭐 불리할 게 없다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제 정책 문제가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헤드라인에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양날의 검인 게 지난 대선 저도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예. 그때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뭐 기본소득이나 소위 말하는 뭐 사회경제 순환 이런 것들이 네. 또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는 발언 등이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악재가 되었거든요. 일단 이슈를 사법에서 경제정책으로 전환시킨 것까지는 민주당 내에서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한 실력을 판단하는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 세대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된 발언을 하거나 국민 공감대를 사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기축통화 발언처럼 이게 두고두고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현주 최고위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예. 민주당 주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인정 안 하잖아요. 심지어 이 전직 대통령들 묘소 참배할 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했잖아요. 그럼 이제라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런 국가주도 개발주의 경제 모델 발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보수 진영에서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의미한 말꼬리 잡기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투자해서 빅테크 기업 양산하고 지원해 줄 수 있죠. 살을 붙였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라고 해서 마냥 틀렸다고 할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건 너무 머나먼 미래의 이상향 이야기고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고전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 숨통을 틀어줄 수 있는 반도체 특별법, 네. 업계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규제 개혁 완화, 이 부분 민주당이 틀어지고 이재명 대표가 열어주려고 하다가 언제부터 다시 바뀌었느냐. 민노총이 반대하고 항의 성명 내니까 갑자기 딱 52시간제 예외회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런 엔비디아 이야기를 꺼낸 거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런 혁신 기업과 기술 발전 규제 개혁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민노총의 편에 설 것인가? 이걸 좀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제 이슈를 쭉 가져가다 보면 이제 내부 반발에 좀 부딪힐 수도 있고 뭐 실제 뭐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돌파를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굉장히 좀 흐뭇합니다. 지금 상황이요. 논쟁 예. 자체가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한 분 사라지셨을 뿐인데 지금의 논쟁, 여야의 논쟁이 대단히 생산적인 논쟁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경제 문제를 얘기하고 민생 문제를 얘기하고 추경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이제 정은 빠졌지만 여야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 민생 문제에 관해서 추경을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빨리 논의하고 그것을 결정해내는 것. 그래서 그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좋은 정치를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결론이 안 날 겁니다. 그 대신 어쨌든 국민들도 이것을 지켜보면서 아 국가의 방향이 정치인들의 생각이 저렇구나라는 걸 지켜보시면서 더 좋은 방면으로 결국 여론이 모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국민들께도 다 도움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이 고무적인 어떤 상황이라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그 국민의힘도 민생 행보에 나섰는데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찾은 곳 중 한 곳이 포항제철이었습니다.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 발언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대통령 윤 대통령 탄핵
그 심판 선고만을 앞겨두고 있는 상황, 탄핵 그 전국이 한창인 상황에서 뭐 어떤 가능성을 상정해서 말씀드리기 좀 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여야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저희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민생을 갖고 이렇게 붙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여야에서 내심 조기 대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걸 부정하기는 어렵죠. 다만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전선이 오래 대치되어 왔어요. 민주당에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뭐 내란범이다 뭐다 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과는 다르게 탄핵 반대 국민 여론이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계속 비등비등한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재 어떤 선고까지 얼마가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동호 반복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헌재를 규탄하고 탄핵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는 것과 별개로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여야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 현장을 적극 방문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거 저는 적절한 현장 행보라고 봅니다. 다만 저도 최고위원이고 지도부 경험이 있습니다만 예. 가서 사진 찍고 이야기 듣고 끝나는 경우가 정치권에 너무 많거든요. 말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별법이든 뭐가 됐든 민생 입법만큼은 충분히 속도를 내서 결과로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제 여야의 지금 행보를 얼마나 좀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이렇게 잘 보고 계실 텐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1월 달 통계가 나왔는데 투자, 소비, 수출 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 코로나 때 이후로 지금 또 최초라고 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요. 뭐 자영업자 600만 명 중에 거의 80%는 100만 원도 못 벌고 있다. 이런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저렇게 사진 찍고 뉴스에 나오고 나 한마디 하고 또 다음 내일 되면 휘발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성과로 국민들께 보답이 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추경 얘기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 문제만큼은 빠르게 저는 언발에 오줌이라도 넣어야 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끌 거냐. 그래서 정부에서 빨리 안을 내고 그 안을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를 해서 결국엔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결국 국민의 삶을 실체적으로 나아지게 할 때만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지 뉴스에서 여야가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이 얘기 듣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을 제대로 실체적으로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어떤 국면이든 상관없이 항상 늘 이렇게 정치권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듯이 경제 행보에 이제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선거법 2심 선고일도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3월 26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같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참 이 상황이 복잡해서 어느 하나만 딱 떼어서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 대표 선거법 그 재판 이것만 봤을 때 선고일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대법 선고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만약 2심에서도 예.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다면 굉장한 위기가 닥치겠죠.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이재명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설령 어떤 지위에 이르게 된다 한들 이건 여러 가정이 필요합니다.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열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된다는 그 수많은 가정을 뚫고 어렵게 대통령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로 몇 달 못하고 또 대통령직 잃게 되는 건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과거 여러 법학자들의 유권 해석이나 지난해 국감에 나왔던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이었던가요? 이분의 답변을 봐도 소추를 제외한다는 건 새로운 사건으로 기소를 안 한다는 거지 진행된 재판을 중단시키는 건 아니라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그 부분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야권 내에서의 압도적 지위도 흔들리고 비명계의 공격도 전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3월 26일 판결이 정치적으로는 대법원 선고 이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어제 뭐 같은 취지이긴 한데 어제 국민의힘 대변인이 2심 결과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민주당과 이 대표 간의 단절의 시간이 올 거라고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했어요. 근데 물론 뭐 윤 대통령과 국힘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에 좀 반박성이긴 했습니다만 이 여당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주장을 펼 거란 말이죠. 저는 일방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검사 70여 명을 동원해서 거의 하나의 지방 검찰청 규모입니다. 한 사람을 털기 위해서 300번 넘게 압수수색을 하고요. 100번 넘게 지금 조사와 재판까지 지금 모두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은 분명한 정적 죽이기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여론에 저는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유죄가 뭐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무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말이 어떻게 골프를 안 쳤다 이것으로 둔갑될 수 있는지, 또 두 번째는 본인이 행정부로부터 여러 공문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압력을 받았다라고 느꼈다는데 어떻게 압력을 안 받았다고 또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2심 재판부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꽤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힘 기대만큼 뭐 꼭 유죄가 나온다 그렇게 보지도 않고요. 이미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흔들릴 리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상황까지 여러 소식 살펴봤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라든가 아직 뭐 오늘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구속 취소 여부 같은 대통령 거취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헌재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